장학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자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선의는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질은 편리를 주지만 잘못 주어지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장학금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두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노력과 환경을 살피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남겨두는 것이 바른 방식입니다.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과제이지 대신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장학금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흐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물러날 줄 아는 마음. 그 선택이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만약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도움을 어떻게 자신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지, 나아가 어떻게 사회에 다시 돌려줄 것인지 스스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장학금은 진짜 사람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배운 사람은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모든 공부와 선택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눈앞의 편함을 택하면 어려움은 반복되고 지금의 어려움을 바르게 풀면 인생은 점점 쉬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으며 각자에게 맞는 배움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곧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장학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공인과 봉사. 공인이란 직업이나 직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든 단체의 대표든 사람들 앞에 서는 모든 자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배우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는 선택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배움의 값이며 그 속에서 나를 갖추는 것이 봉사의 본래 의미입니다. 반면 공적인 삶은 배움의 단계가 아니라 헌신의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돕는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이 욕심이 됩니다. 진정한 공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을 계산하지 않으며
삶 자체를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시고자 하게 됩니다. 그 존경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봉사와 공인의 차이를 혼동하면 성장은 멈춥니다. 오랫동안 돕는 일을 해왔어도 배움을 놓치면 세상을 읽는 힘과 설계하는 역량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존심만 커지고 큰 흐름 앞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직업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봉급을 받는 순간 그 역할은 공인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직업인은 받은 대가만큼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 헌신이나 희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을 가지면서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 공부할 때 성장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우기 위해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바치기 위해 서 있는지, 이 분별이 바로 봉사와 공인 그리고 직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인과 봉사. 종교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 종교 공간에 가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세월 가정과 사회를 운용해온 역할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아픔이 생기면 그 부담과 위기를 먼저 체감하고 움직이는 쪽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남성은 바깥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맡아왔고 그 경제를 살리고 지켜내는 실질적인 운용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와 살림, 가족의 안정을 책임져 온 사람이 여성이었기에 가정이 흔들릴수록 여성은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박함은 무엇이든 붙잡아서라도 집안을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잘되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돈, 정성을 아끼지 않고 내놓아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헌신이 분별력 있는 공부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내조는 기도와 희생에만 머물렀고 그 결과 종교는 여성들의 간절함 위에서 커져왔습니다. 여성에게는 본래 사회의 아픔을 감지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려는 모성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가정 안에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 더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라고 주어진 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없었기에 그 에너지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대신 종교 의존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맹신의 중심이 되었던 세대는 점차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같은 방식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의 존속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여성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성들의 시간과 모임, 활동성은 소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연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지적인 복지로 쓰여야 합니다. 주는 사람만 만족하고 받는 사람은 의존하게 만드는 봉사는 진정한 보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 역할을 자각할 때 종교는 장사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연구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성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의 주체로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종교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 성희롱. 성희롱 문제를 어디까지가 희롱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로 구분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조금 바꾸거나 처벌의 잣대를 조정하는 것은 임시로 불을 끄는 방식일 뿐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성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으며 동물적인 본성에 기대어 살아갈수록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기 이전에 사회가 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사회의 윗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정면으로 치기보다는 사회의 중심과 근간이 되는 삶의 방식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성 문제를 성으로만 다루려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가 아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동물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나밖에 모르는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성희롱 문제는 특별히 단속하지 않아도 정리되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 사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는 삶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외부의 경제를 끌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생산되고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일을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사회에 필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처럼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회의 모순과 악,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 역시 함께 정리됩니다. 성희롱 문제의 해법은 성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문제는 한 가지 행동만 떼어놓고 판단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성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회의 삶의 패러다임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화는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사회 갈등, 통일 문제까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와 있으며 한 분야만 고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도 함께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희롱의 기준 역시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옷차림이나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되는 사회라면 모두 눈을 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는 것과 희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며, 상대의 허락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분명한 성희롱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희롱은 성립되며, 성인의 경우에도 상호 간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락 없는 접촉이나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성적인 언행은 분명한 성희롱이며,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성희롱은 힘의 구조 속에서 반복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저항하기 어렵고,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 선을 넘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배워야 할 공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같은 인연과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결국 성희롱 문제의 해답은 처벌과 논쟁 이전에 각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있으며, 개인의 성찰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폐허 속에서 살아남던 시대와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오늘의 사회는 삶의 질서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없어도 흉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어진 조건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결과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필요한 재주와 힘,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지금의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스스로 일정 부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노력 없이 잡아주는 손은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망치게 됩니다. 이 사회는 내가 먼저 해야 할 몫을 다했을 때 나머지를 채워주는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노력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욕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남이 하든 내가 하든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 손이 닿는 일이라면 조용히 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아주길 바라서도 아니고
대가를 기대해서도 아닌 스스로를 다듬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다워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갖추는 단계라면 낮은 자리의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보다 아래의 몫을 다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몫이 아닐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결국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가는 데 있지 않고 순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몫을 다해낼 때 그를 지켜보던 인연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야 할 삶의 법칙입니다.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재능봉사. 재능 기부란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은 개인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시간과 땀 위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쓴다는 것은 나 개인의 선의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칭찬, 인정과 환대 역시 분명한 보상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았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재능을 나누러 간 자리에서는 반드시 배우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쓴 만큼 그 현장에서 삶과 현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나눔은 곧 소비가 되고 맙니다. 공부 없는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길이 됩니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국민과 사회가 기운을 모아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기를 얻은 사람은 그 인기를 개인의 삶을 꾸미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면 그 에너지는 세계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인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 무게는 되돌아옵니다. 진정한 재능의 사용은 작은 선행을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학교 하나, 물 하나, 꿈 하나를 남길 수 있는 설계가 있을 때 그 재능은 비로소 생명을 가집니다. 국가가 키운 인재는 국가의 이름으로 인류에 기여할 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나라의 신뢰가 되고 국가의 품격이 됩니다. 인기는 박수로 끝나지만 존경은 시대를 바꿉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개인도 빛나고 사회도 함께 성장합니다. 재능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능은 봉사가 되고 봉사는 새로운 미래가 됩니다. 재능봉사. 조상산소. 많은 분들이 산소의 잔디가 계속 허물어지고 말썽이 생기면 조상이 화가 나셨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상이 노해서가 아니라 땅의 성질과 흙의 기운, 그리고 사람이 손댄 방식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땅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땅은 흙을 단단히 다져야 풀이 살고 어떤 땅은 푸석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어디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아무리 고쳐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무당을 찾을 일이 아니라 흙과 지질을 아는 전문가를 데려가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미신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산소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반복해서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을 계속 드나가고 누군가는 종교에 집착하고 또 누군가는 사기를 당하거나 욕을 먹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공부하라는 인연이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원리를 깨닫고 지식으로 소화해내면 공부가 끝난 뒤에는 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사와 조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조상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흩어질 수 있는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안부를 살피고 우애를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한 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본래 뜻을 알고 가족이 그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형식적인 제사에 매달릴 필요는 점점 없어집니다. 조상이 바라는 것도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후손들이 서로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땅에는 사람에게 맞는 자리와 맞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물면 집안의 말썽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벌이 아니라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모든 불평과 말썽을 조상 탓, 운 탓, 미신으로 돌리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지식과 원리를 찾는 지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깨닫고 정리해가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조상 산소. 고집 때문에 분별이 흐려집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힘과 기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려 해도 바로 제재받기 때문에 쉽게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자리와 힘을 가진 사람은 고집을 부려도 제재받지 않으니 그 고집이 점점 굳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분별을 흐리게 됩니다.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상대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주장은 고집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이해하면 고집이 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이해시킬 만큼의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아는 것은 있지만 설명할 힘과 깊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과 눈높이까지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고집 센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향을 바로 잡으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왜 옳은데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시작하면 자신이 보는 것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은 무리의 중심이자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고집을 부릴 만큼 기운이 큰 사람은 그만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막히고 답답해지지만 공부를 하면 자신의 그릇만큼 세상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작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도 큰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주변에서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나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정확한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스승을 찾고 자신을 이해시켜 줄 임자를 만나면 고집은 억지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리듯 사라지게 됩니다.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고집은 평생 풀리지 않습니다. 고집은 싸워서 꺾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받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에 분별이 흐려집니다. 팔방미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팔방미인이라는 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재능과 소질을 고루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질이 좋은 만큼 세상에서 기대와 평가도 높게 받습니다. 젊을 때는 칭찬과 주목을 받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진 소질을 자기만족이나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쓰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도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로 남을 평가하고 질책하게 되면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결국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삶을 반복하면 재능은 많아도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고 점점 외롭고 어려워집니다. 팔방미인이 바르게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재주를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살리는 데 쓰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존경이 따릅니다. 그때 비로소 재능은 힘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리가 형성되며 삶의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재능은 하늘이 준 기본 자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재주를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 쓰면 에너지와 사람, 건강까지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소중함을 알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면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일수록 자신의 재능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를 알려줄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고난 소질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큰 역할로 완성됩니다. 팔방미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